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에 포성이 울리며 민족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소중한 인연도 시작됐죠. 대한민국 방위의 근간으로 함께 발전해온 한미동맹. 그 위대한 발걸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 창설 40주년 특집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화에 휩쓸렸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따뜻한 발길이 이어졌고 특히 혈맹 관계로 발전한 한미는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장기간 견고하게 다져온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그 중심에 있는 한미연합군 사령부. 창설 40주년을 맞은 한미연합군 사령부 주요 성과와 발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한미동맹이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심동연 한미연합군 사령부 기획참모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권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부 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 며칠 전이었죠. 11월 7일은 한미연합군 사령부 창설 4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언제 어떻게 탄생되게 된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미동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한미동맹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미동맹의 시작의 계기는 6.25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한미 관계의 시작은 15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1866년의 대동강에서 발생한 제너럴 쇼모노 사건, 또 1871년 강화도에서 발생한 신미양요에 이어서 1882년 조선과 미국 간에는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일제 강점기 때문에 사실은 실효가 없어졌지만은 이후에 1945년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고 한반도에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그 이북에는 소련군이, 예.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를 하게 됩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미군은 군사 고문단 약 500여 명만을 남기고 네. 한반도에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 북한군의 불법 기습 남침 공격에 의한 6.25 전쟁이 발발해서 미군은 다시 연인원 총 180여만 명이 참전을 해서 한국군과 함께 또 유엔사 참전국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제 지켜내게 됩니다. 네. 이후에 1953년 정전협정을 계기로 휴전이 된 후에 이제 한국과 미국은 그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를 한미 동맹, 즉 얼라이언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이때부터 이제 주한 미군도 이제 주둔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역사적으로 한미 관계의 시작은 15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한미 관계가 동맹으로 격상된 것은 이제 68년 전 6.25 전쟁을 계기로 65년 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그동안의 한미 관계 역사적으로 살펴주시고 특히 동맹이 이제 만들어진 계기,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이제 시작된 것은 6.25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 지 일주일 만에 철수했던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 다시 전개를 했습니다. 미국의 참전 어떤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참전을 본다면 한미 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국제사회 또 지역의 힘의 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 우선 국제정치로 본다면은 본격적인 미소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요. 또 한미 간의 관계를 본다면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1월에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극동방위 전략, 즉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는데 한반도와 타이완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떨어진 것 아니냐, 또 북한으로서는 당시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략적 오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방금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막상 전쟁이 발발하니까 나흘 만에 공군이 투입되고 예. 미국에 일주일 만에 지상군이 투입되고 또 미국은 유엔에서 유엔사의 주도를 주도하면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개입했습니다. 예. 끝으로 중국을 보면 중국이 참전함으로써 한국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내부로 보면 양안 관계, 즉 타이완을 마지막으로 통합하면서 예.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때 중국의 주력군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중국으로서는 한국 전쟁에 참여하면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이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그래도 미군이 가장 먼저 한국에 와서 우리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1개월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또 이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교수님? 전쟁이라는 건 참 참혹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피해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우리 한반도도 상당 부분 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요. 근데 이 뭐 물적인 피해도 있을 것이지만은 가장 어떤 전쟁의 참혹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인적인 피해 같습니다. 이 당시에 미군의 참전이 한 180여만 명이 참전을 했고요. 예. 이 중에 한 3만 7천여 명이 전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만도 한 10여만 명이 부상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실종자라고 하죠. 실종자가 한 3,7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유해의 발굴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또 어쩌면 그 미북 관계의 어떤 교량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미국의 전사자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엔군도 상당 부분 참전을 했고요. 예. 상당 부분 유엔군의 어떤 피해까지 합치면 많은 어떤 인적 피해만 가지고도 6.25 전쟁이 갖고 있는 참혹함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그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전후로요. 미국은 우리와 또 끊을 수 없는 동맹이자 또 혈맹 관계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예, 우선 첫 번째로는 동맹의 형성 과정이 특이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한반도의 상황이 한미로 하여금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나타났었다라고 봅니다. 네. 우선 특이한 과정으로 본다면은 미국이 세계 각지의 동맹국가 안보 파트너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브 아이스라고 해서 영연방 국가들과도 그러니까 동맹 관계를 하고요. 예. 유럽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적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과도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쟁을 같이 치르면서 동맹을, 즉 같은 동맹이라도 피를 같이 흘린 그야말로 혈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예. 그런 동맹이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냉전 시기에 아까 언급했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예. 미소냉전 상황에서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계속 유지됐고요. 탈냉전 시기에 들어오면 북한이 바로 핵개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작동하면서 계속해서 핵위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한미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서 우리와 미국이 또 각각 무엇을 주고받았고요. 또 상대방이 서로가 또 윈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얻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한국전 6.25 전쟁 이후에 서로 이제 상호의 필요에 의해서 예. 방위조약을 맺었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우리가 우리 심동인 차장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얻고 동맹이라는 것을 서로 뭔가 얻고 또 잃는 그런 관계는 사실 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로 정말 얻고 잃음의 이익의 관계, 상당히 국익을 넘어선 차원으로 이루어져야만 저는 동맹이 더 굳건해진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모습은 그 이상의 어떤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 시작점 자체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사실은
한국전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정전협정이 맺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정전협정에 우리 그 당시 이승만 우리 한국 정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정부가 반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그 당시에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안보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뭐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전력들이 밖에 나가면 우리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안보적 우려,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한미 방위 조약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안보를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미국이 해줬고요. 예. 그걸 통해서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어쩌면 안보에 미국의 어떤 그 뭐랄까 도움을 받아서 경제 발전을 해서 지금의 어떤 한국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가장 큰 얻음이 있는 거죠. 경제적인 발전. 네. 지금의 한국이라면 그게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인도 차이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미국 내부에서는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있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련의 공산주의 확대에 따라서 물론 그 이후에 70년대에 와서 인도 차이나가 공산화됐지만 이 한반도 특히 남쪽의 것이 이 공산 세력이 확대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이 뭐랄까요 전초 기지이자 예.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점에서 네. 놓고 본다면 미국은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어떤 수호하는 어떤 그 가장 그 수호자로서 한국을 또 소중히 하고 그걸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예.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어떤 얻음. 그래서 양쪽에 어떤 한번을 보면 경제와 안보라는 어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예. 어떤 교환이 있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차장님, 올해가 벌써 한미동맹 체결 65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1953년 10월 1일 체결돼서 꾸준히 발전해왔고 우리가 혈맹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데 이제 정전협정 이후에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됐고요. 근데 연합사는 나중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연합사의 어떤 창설 배경이랄까요? 뭐 좀 이런 거를 좀 덧붙여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예. 한미연합사의 창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선 그 유엔사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에서는 안보리를 소집해서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네. 이를 유엔군 사령부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 이제 유엔사가 한국군 또 미군 또 참전 16개국 전력들을 다 지휘해서 예. 이제 전쟁을 이제 이끌었죠. 이제 휴전이 된 이후에도 유엔사는 그 한국군과 미군과 또 전력 제공국들의 그 전력들을 다 여전히 작전 통제해서 정전도 관리하고 그리고 전쟁도 억제하고 또 전쟁에 발생한다면 다시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후에 안보 상황이 좀 변화하면서 1978년에 그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이 중에서 전쟁 억제와 전쟁 지휘 이 두 가지 권한은 한미연합사가 수행을 하고 네. 유엔사는 정전체제 관리와 유엔사 전력 제공국 전력을 운영하는 두 가지 임무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엔사가 담당하던 이런 권한이 연합사가 창설과 함께 전환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안보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유엔사 해체 논란입니다. 이제 휴전 이후에 그 참전 16개국들은 점차적으로 그 본국으로 귀국을 하게 네. 됩니다. 1972년에 이제 태국군이 제일 마지막에 복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72년 이후에는 유엔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미군만 남아있는 이런 이제 모양이 됐습니다. 네. 이 틈에 이제 소련과 중국 등 각국에서 특히 동구권 국가들에서는 이름뿐인 유엔사 해체하라 이런 요구를 거세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엔사 지휘의 어떤 실효성 문제인데 네. 1976년에 이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했죠. 이때 이제 데프콘 2까지 격상을 하고 이제 전쟁 일보 직전까지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 다행히 전쟁은 이제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이때 이제 유엔사가 한국군과 미군을 다 지휘해서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지휘 통제가 용이치 않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군과 미군을 지휘할 새로운 통합사령부의 창설이 이제 인식이 된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연계된 그 안보 우려인데
1963년 발생한 이제 볼람전이 장기화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안보 전략을 좀 수정을 해서 예.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을 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방위는 자국 스스로 해결하라, 이런 내용이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1971년에 주한미군 육군 2개 사단 중에서, 즉 2사단과 7사단 2개 사단 중에서 7사단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그 방위력이 크게 약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안보 우려가 크게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안보 상황 변화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우선은 그 유엔사 해체 논란에도 대비하고 예. 또 한미군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그런 지휘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또 국내적인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1978년에 그 한미 안보협의회, 즉 SCM이라고 예. 하죠. 안보협의회에서 그 군사위원회 MC를 이제 창설을 하게 되고 네. 이 MC를 통해서 전략지시 제1호를 하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그 한미 연합사를 창설해서 그 지정된 한국군과 미군을 작전 통제해서 그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을 수행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한미연합사가 창설이 되었고 올해 이제 창설 4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한미 연합사 창설 또 목적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유엔사와의 기능도 이렇게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결국 설명 들어보니까요, 한미 연합사의 창설 배경에는 결국은 한반도 안보를 또 수호하고 또 전쟁 억제를 하기 위한 정말 효과적인 장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교수님, 그래서요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창설 의의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좀 짚어주세요. 이 앞에 심 장군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한미연합사는 유엔 전쟁 이후에 유엔사가 맡아왔던 이 한국에 대한 방위 또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이어받은 그런 기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기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만약에 이제 지금 상황에 한번 적용해서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북한이 전쟁의 위협을 보이거나 한다면 평시에는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전쟁을 억제하고 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적의 침략을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런 전시와 평시의 대응 태세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렇게 한미동맹과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이 유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 체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한 안보에 커다란 기둥이 되어 왔고 상대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서 함부로 위협하거나 도발하지 못하는 하나의 방어막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78년에 창설돼서 이제 4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또 이런 방송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생각드는데요. 차장님, 이제 연합사 창설로 인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한미 연합 방위 체계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이 연합작전 지휘 체계, 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역할이라든가 또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합작전 지휘 체계는 네. 그 한반도 방위, 특히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국가 통수기구, 즉 대통령으로부터 예하 전투부대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연합작전을 지휘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 통수기구 차원에서는 양국 대통령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략 지침을 하달하게 되고 그 양국 국방부 장관은 안보협의회 SCM을 통해서 양국 합참의장이 구성하는 MC 즉 군사위원회에 전략 지시를 하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국 그 합참의장들은 연합사의 MC를 통해서 그 작전 지침과 전략 지시를 또 하달을 하게 되죠. 이제 연합사는 그 양국 합참의장으로부터 MC를 통해서 받은 지침을 기초로 해서 지정된 예하부대들을 작전 통제해서 이제 전시에 지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시와 평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예,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은 94년도에 이제 우리가 가져왔고 아직 전작권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또 연합방위를 위해서 이제 가용 전력이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미국이 또 증원 전력 규모를 어느 정도 상정해 놓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뭐 제일 우리가 궁금해하는 네. 질문이죠. 네. 우선 그 연합 방위를 위한 가용 전력은
그 한국군 그리고 주한 미군 그리고 이제 유사시 증원하는 이제 미 증원 전력으로 예. 구성이 됩니다. 또 여기에 이제 그 유엔사 전력 제공국들이 또 본국으로 귀국할 때 필요시에는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전력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제 한국군의 경우에는 그 수도 방위와 또 합동 후방 지역을 방위하는 그 일부 전력은 이제 합참의장이 계속 작전 지휘를 하게 되고 예. 그 이외의 이제 나머지 전력들은 이제 모두 연합사령관이 이제 그 지휘를 해서 네. 작전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우선 평시에는 한반도에 이미 주둔하고 있는 이제 주한 미군이 즉각 투입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주변에 특히 일본에 있는 그 주일 미군 기지의 그 유엔사 후방 기지에 전개돼 있는 미군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전시에 투입이 되게 되면서 네. 미 본토로부터 이제 증원 전력들이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또 필요시에는 전 세계 각지에 이미 전개돼서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미군 전력들도 만약에 한반도 방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은 그 한반도로 이제 전환돼서 투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미군 전력, 미 증원 전력의 이제 규모가 정확히 뭐 얼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숫자로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나 맥시멈으로 보자면 뭐 그 한미 전 가용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미 증원 전력은 이제 작전 계획상에 유사시 자산의 가용성과 수송의 가용성에 의해서 제공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명시돼 있듯이 확고하기 때문에 네. 유사시 충분한 증원 전력이 이제 전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다만 한 가지 이제 해군이나 공군은 전개하는데 시일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개전초 즉각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지상군은 그 대부분의 지상군 전력은 전개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전초의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군이 빨리 현대화되어서 그 한국군 스스로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국방개혁을 아주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이렇게 한미 연합 방위 체계의 어떤 확립이 또 당시 그 한반도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저희가 40주년, 네. 1978년이니까요. 일단 예. 그 70년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해해야만 이 창설이 얼마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동맹이라고 하지만 동맹이 항상 좋을 수만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한미 동맹이 그렇게 나빴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조금 이완됐다든가 조금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시점이 어쩌면 70년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70년대 미소 간의 대탕트, 그다음에 중국과의 미중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대탕트 그러니까 냉전이 좀 약간 그러니까 좀 와해되면서 좀 좋은 분위기가 가게 됐고요. 근데 60년대 말부터 또 한반도는 반대로 그 북한의 그 군사적인 도발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70년대 네. 초반에 뭐 NLL 문제에 대해서 들어오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도 차이나 문제가 또 공산화가 되고 이게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유엔사의 어떤 해체 문제라든가 또 주한미군의 문제 또 일방적인 미군의 어떤 철수 문제까지 이때가 된 70년대 중반에 있었던 어쩌면 정치적인 약간의 미국과의 어떤 뭐랄까요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런 시기에 이것이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한미 동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에 한미 동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말할까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한미 동맹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하지 않다는 그런 확고한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한미 동맹 이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제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보여준 것이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78년적으로 그냥 서류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한미 동맹을 지킬 수 있는 안보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예.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안보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또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예.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장님, 한미 네. 동맹의 중심에 연합사가 있다. 또 연합사는 창사 40주년을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역할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세요. 사실 연합사는 지난 40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그 평화 번영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그 보장 장치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세계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 전면전의 그 참화를 극복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반세기 만에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제가 들었고 아마 거의 없다고 없죠. 알고 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바탕은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었고 그 한미동맹의 심장 역할을 바로 한미연합사가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한미연합사는 그동안 한미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그 또 팀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평시에 그 전쟁을 억제하고 또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이게 대응을 함으로써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예. 도발 이전의 상태, 정전 상태로 이제 회복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위기를 잘 관리를 해왔습니다. 물론 전쟁을 억제했던 것이 가장 큰 기여였겠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작년만 하더라도 북한이 계속된 미사일 발사 또 핵실험으로 인해서 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 속에서 한미연합사가 그 아주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했고 예. 또 이 상황을 반전시켜서 올해 이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런 대화 국면에서도 그 정치 지도자들과 또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미연합사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더 강조가 될 것입니다. 네. 이제 한미연합사의 기여도 면에서 제가 특별하게 좀 강조하고 싶은 점 하나는 우리 한국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죠. 네. 실전 경험이 이제 근세에 들어서 가장 많은 그 세계 최강의 미군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매일 근무하면서 네. 우리 한국군이 이제 간접적으로 실전 경험을 체험할 수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또 연합 연습 및 훈련을 통해서 예. 이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군이 빠른 속도로 세계 최강의 그 군의 반열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그 한미연합사가 우리 한국군의 발전에 기여한 큰 기여도라고 저는 특별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반도의 위기 관리, 또 전쟁 억제, 그리고 더불어 한국군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몸소 또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김 교수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난 40년간의 한미 연합사의 역할을 우리가 빼고는 대한민국을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미 연합사 40년 그리고 65년이 되고 있는 한미 동맹 평가를 좀 해주세요. 예, 일단 한미 간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 심 장군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한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한미 동맹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가 잘 나타날 것 같아요. 비교가 돼서. 이례적으로 한미동맹은 긴 시간 동안 동맹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발전해온 동맹입니다. 세계 역사를 봐서도 매우 이례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미국이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데 한국도 물론 굴곡이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SCM, MC, 즉 한미 국방부 간 안매안보협의회, 그다음에 한미 군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유기적인 발전이 계속 또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반면 필리핀과 미국도 동맹이지만은 반미 감정이 있었을 때 수빅기지에서 미군 기지를 몰아낸다거나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 들어와서는 도리어 동맹이지만 미국을 비난하고 중국의 편을 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국과 역사적인 상황을 본다면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발전해온 이례적인 예고 물론이고요. 네. 또 같은 굴곡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보인 반면 다른 동맹들은 이 틀에서 벗어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한미동맹은 매우 굳건한 동맹이다라고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도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예, 앞서서 이제 두 분이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쩌면 이제 연합사의 가장 큰 것은 그 안보적인 군사 안보적인 어떤 가치, 지금까지 역할 그리고 나타난 우리 결과물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우리 지구상에서 이 두 개의 나라가 하나의 어떤 지휘체계를 갖고 이렇게 오래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요. 네. 이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 보는데 저는 이 연합사가 갖고 있는 가치는 단순히 군사 안보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한미 동맹적 차원에서 본다면 더 크다고 봅니다. 사실. 네. 한미 동맹은 저는
지금까지 정말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대칭. 어쩌면 나라의 국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비대칭적인 어떤 동맹이었다고 본다면 그 비대칭성이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의 국력도 크고 또 우리가 커가는 모습을 미국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차원에서 이 비대칭 동맹이 차츰 건강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앞으로 이런 동맹이 더 발전하고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네. 그 발전과 진화 속의 중심에 바로 이 안보 문제를 담당했던 연합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단순 군사 안보적 동맹에서 이제 정말 세계를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 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을 진화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연합사이고 또 앞으로도 그 역할을 연합사가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동맹에서는 연합사 같은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남아 네.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굳건한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한 한미 양국은 2006년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현 정부 또한 전자권 조기 전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자권 전환 왜 추진하는 걸까요? 좀 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네, 여기 또 우리 핵심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뭐 가장 관심이 많은 사안이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전자권 전환이 되면 이제 전평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 이제 한국군이 온전하게 행사를 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나 우리 이제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한미 연합방위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전자권 전환의 이제 진정한 의미는 전시에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연합 방위 체제를 한국군이 주도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평시 작전 통제권을 다 한국군이 행사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평시자 하나만 더 넣으면 되겠죠. 네.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연합 방위 체제를 한국군이 주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국군에 대한 이제 작전 통제권의 변천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 이제 6.25 전쟁 발발 이후에 당시에 이제 우리 스스로 그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미비했고 또 그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메가더 유엔 군사령관에게 한국군에 대한 지휘의 일체를 즉 작전 통제권을 이제 이양을 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유엔사가 한국군을 작전 통제해서 이제 전쟁을 수행했고 이후에 이제 연합사 창설되고 나서는 이제 연합사가 전평시 작전 통제권 행사를 하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1994년 이제 전략지시 제2호에 의해서 평시 즉 정전시에 관한 작전 통제권을 우리 한국 정부가 연합사로부터 환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후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한 논의도 이제 계속되어 왔죠.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전환 시기를 먼저 정하고 이제 전환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연기를 하면서 지금은 시기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전환 조건이 충족되면은 전환하는 걸로 즉 예.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권 전환을 위한 이제 조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 우선 연합방위 체제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그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안보 상황을 이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조건을 효율적으로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그 적절한 국방 예산을 지금 계속 그 보장을 해주면서 예. 그 효율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그런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또 미국이 그 보안 능력이라든지 지속 능력을 계속 제공하도록 지금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한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이 곧 우리 한국군이 발전되어 온 성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능력이 확충되어 왔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안보 상황 변화에 맞춰서 우리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해온 과정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자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네. 우리 한국군은 더욱 강해지고 정예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미동맹도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자권 전환 논의가 되면서 시기가 이제 2번 연기가 됐고 지금 조건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전작권 전환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보강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이번 그 제50차 SCM하고 이제 43차 MCM에서도 그 양국 장관님들과 이제 의장님들이 합의한 바와 같이 네. 매년 이 전작권 전환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러한 그 회의체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우리 국내에서 그 유엔사, 연합사 또 한국 합참 간에 긴밀하게 이런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그 IOC 즉 그 기본 운영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운영 그 점검 조건들을 재평가하고 네. 이제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점검할 건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모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그래서 네, 이제 네. 또 한편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향후 연합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예.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답변은 연합사가 더 확대되고 또 역할이 또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 최근에 그 지난달 말 그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제50차 SCM에서 그 양국 국방부 장관님께서는 그 미래의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연합군사령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합사 시스템과 미래 연합사가 달라지는 점은 딱 한 가지죠. 네. 현재는 사령관을 미군 사성장군이 하지만 미래에는 사령관을 한국군 사성장군이 하고 예. 부사령관을 미군 사성장군이 한다는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국정만 바뀌는 것이고 예. 나머지 시스템은 연합사 참모부도 거의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고 이하 구성군사 시스템도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이제 합의를 하였습니다. 예.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우리 군의 첫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을 미군에서 우리 군 사령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전과 지휘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예, 가장 말씀하신- 국민들이 이런 게 제일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MCM과 네. SCM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여러 문서들에 합의를 하고 이제 의장님들과 장관님들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문서가 전작권 전환 이후의 미래 연합방위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침서가 서명이 됨으로써 전작권 전환 이후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가졌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연합방위 지침의 이제 핵심 내용은 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우선 그 한미동맹은 계속 그 유지되고 예. 또 그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공약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정신에 의해서 계속 그 계승 유지된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고 또 미국은 그 주한미군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대한 이제 그 공약을 이제 이행한다. 예. 또 세 번째는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보완 지속 능력을 계속 제공하고 특히 그 확장 억제를 계속 제공한다. 네. 예,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유엔 사령부를 계속 유지하고 이를 지원하며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계속 유지하고 이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문서에 이제 명시가 되어서 서명이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침에 의해서 그 새로운 연합사가 이제 구성이 된다면 네. 그 새로운 연합사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양국 그 국가통수기구 즉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지침을 받는 그 SCM 양국 국방부 장관들이 SCM을 통해서 MC에 이제 전략 지침을 하더라면은 네. MC에서 양국 합참의장들이 또 그 한국군 대장인 연합사령관과 미군 대장인 연합사 부사령관 이 연합사 지휘부에 네. 이제 전략 지침과 작전 지침을 하달을 하게 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제 이하 구성군사를 그 작전 통제에서 이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전작권이 전환이 되고 새로운 연합사가 구성돼도 현재와 이 지휘 통제 체계 자체가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주한미군 평택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이 그럼으로 인해서 연합 방위를 또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을 조기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연합 방위 측면에서 우리 군의 어떤 핵심 능력을 그러니까 군사 능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어떤 질문에 그 막대한 예산 들어가지 않겠느냐. 벌써 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주변국 교수님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북한이라든가 중국, 일본 이 주변국에서도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어떤 부정적인 시각은 없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매우 세밀한 군사 외교 또 전략적인 외교 수를 발휘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이 한미 연합 방위를 위해서 또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라지만 국방 예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시켜 나가면 한미 동맹군의 전력이 증강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북한, 러시아가 모두 우려의 눈길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매우 상세히 봐야 되는 게 북한의 일순 반대하겠지만 네. 이날 중소분쟁 사이에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시켰듯이 지금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방위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전략적으로 일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를 바라보는 눈에서 미국의 전략적 군사안보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둘 다 전략적으로 반대하지만 네. 그 이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보면 중국은 전략적인 미국에 대한 균형이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균형이고 러시아는 물론 균형도 있지만 극동 개발을 위한 경제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즉 러시아와 중국과의 이런 미묘한 이해관계 차이를 우리가 러시아의 경제 개발권을 제시하고 또 중국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작전권 이후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다면 주변국의 이런 불만은 외교, 특히 군사 외교를 통해서 예. 이렇게 감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군사 외교를 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견 주셨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거론했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현재 한미 관계의 큰 과제입니다. 적정 수준의 합의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의견 주십시오. 예, 지금 10차죠. 10차 그 방위 분담 그 회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10차 방위비 분담 회의의 결과가 전 좀 크게 보면 향후 한미 동맹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미 방위비 분담에 보면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뭐랄까요 관심을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는 좀 대통령은 특이하게 이걸 공약상으로까지 내걸 만큼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 10차 방위 분담에 대한 결과물이 향후 우리 한미 동맹이 어떻게 갈 수 있는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비 분담의 협상의 자세는 개별 국가, 미국의 이익이냐 한국의 이익이냐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미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실 미국이 이 뭐랄까요 방위 분담금에 관련돼서 뭐 다른 어떤 것과 연계시켜서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과 연관시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예.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을 좀 넘어서 정말 한미 동맹이라는 정말 미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하고 예. 또 우리도 그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도 설득을 해야 되지만 한편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냐 문제입니다. 저는 무조건 적게 줘야 된다, 또 많이 줘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 한미동맹의 먼 미래를 위해서 줄 건 주고 또 주지 않을 것은 주지 않는 어떤 그런 당당한 자세를 통해서 미국도 설득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는 줄 수밖에 없고 네. 이거는 우리한테 결코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명분을 만들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자세에서 이번 방위 분담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 한다면 정말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저희한테는 나쁘지 않고 또 더 준다고 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협상에 들어섰다라고 네. 생각하고 이번 방위비 분담 회의를 하고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그 우리 국민, 우리 내부의 시각이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방위 분담의 그 뭐랄까요 회의 과정 이런 것들이 예. 좀 너무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는데 네. 다행스러운 게 이번 10차는 상당 부분 공개를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네. 합의를 이끌려는 이번 정부의 노력도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예. 그 노력을 통해서 정말 좋은 어떤 결과가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이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예. 바람입니다. 또 지난달 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군사 합의와 종전 선언 등을 들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감지된다며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이견이 예상되고 또 어떻게 좁혀 나가야 할지 상당히 중요한데요. 차장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국내외적으로 네.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예. 되었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한미 간에 이견은 없고 또 긴밀하게 지금까지 공조해왔고 또 지금도 공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9.19 군사 분야 합의 남북 간의 그 합의서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그 빈센트 브룩스 그 유엔 군사령관 겸 주한미 군사령관 겸 연합 군사령관 주재로 의회부대까지 전부 그 참석한 가운데 그 이행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네. 이것이 우리 연합방위 태세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국방부하고 합참 그 관련 그 대표자들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안보 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그런 사항들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보완책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네. 이것을 그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유엔사 작전 명령으로 하달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3개 사령부 간에 그 이행 각서를 체결해서 네. 그 법적으로도 이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췄는데 네. 저도 사실 그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예. 작전 명령까지 하다라는 걸 보고 저도 사실 내심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브룩스 장군 스스로 여러 그 간담회나 또 발표회나 그 기자 설명 이런 걸 통해서 네. 한미 간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되고 있다고 공언하신 바가 있고 또 이번 SCM 끝나고 그 공동 그 기자 발표할 때도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 간에 이견은 없다. 네. 또 그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워딩을 써가면서 네. 발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또 이견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미 간에 뭐 공조가 균열됐거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한미 동맹이 더 그 파트너십에 의한 네. 건강한 관계로 이제 발전이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맹의 목표가 같더라도 그 양국의 국가 이익과 또 가치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그 동맹의 그 동일한 목표를 추진하는 그 방법과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약간의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어떤 군사 전략도 다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균열이라고 보면 안 되고 네. 그런 것을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동맹이 공고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다. 예. 이런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우리 한미동맹은 계속 그 굳건하게 또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군사합의서 이행은 한미 공조의 기초에서 진행이 된다. 예, 그리고 설사 이견이 나와도 조율해 나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균열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 교수님, 최근에 미중의 이 경쟁 상황에서 또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한미 한중 관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또 잘 엮어 나가야 될까요? 네, 쉽지 않겠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여전히 한미 동맹, 특히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한국 외교안보 전략과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중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미중 사이의 관계가 좋고 협력 관계라면은 이러한 우리의 구상이 적절하게 실용될 수 있는데
지금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높아지고 무역 협상 등에서 갈등이 높아진다면 이렇게 미중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입지는 매우 좁아지고 네. 역할도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면은 한미동맹은 방금 심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맹이고 전력의 차이가 나지만 당당하고 대등한 동맹 관계 유지하고 제도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네. 이런 모습을 중국에 보임으로써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네. 군사 안보, 외교, 그다음에 그 정치적인 면에서 당당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또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 단적인 예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관리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와서 한국에 대해서는 압박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대응의 차이가 있어서입니다. 만약 중국이 제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국에 주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애원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 즉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막기 시작하면 우리는 개별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대응하고 네. 중국이 의존도를 높이는 걸로 무역 카드를 꺼내면 우리는 제3국 진출, 특히 아세안과의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면서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압박적 관리에서 우호 협력적 관리로 중국의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한미, 한중 관계에 우리가 균형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데 균형 잡기라고 할까요? 교수님도 좋은 아이디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 중국에는 이제 경제 문제가 경도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안보 문제는 미국. 그래서 마치 한미 관계의 안보,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이라는 어떤 이 양분된 틀로 이제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흑백 논리 같이 양분돼서 나눠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이 틀을 이제 무너뜨리고 어느 지역은 안보고는 경제라는 이 경제 이익을 챙겨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버려야 된다. 네. 이런 자세가 먼저 중요하고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이 균형추가 무거워야죠. 무거워야만 잘 잡힙니다. 네. 예, 우리 혼자 대한민국 한국의 균형추도 충분히 저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걸 더 무겁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무게추에 북한을 올려 태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게추에 남북 관계라는 무게추를 갖고 네. 미중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한미와 또 한중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균형추를 남북 관계라는 좀 더 무거운 균형추를 갖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있었던 판문점 선언과 또 평양선언, 특히 평양선언 1조가 군사 부분에서 남북 간의 어떤 합의서, 부속 합의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연합사와 또 한미가 더 공조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래서 한반도가 정말 전쟁의 위협이었고 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모든 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평화가 일상화됐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두 나라 이 사이에서의 우리의 충분한 이 균형추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한반도에서 남북이 중심추를 갖고 정말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이 뭐랄까요 미중 관계에서 또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에서의 가장 무거운 어떤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역할을 저는 또 연합사가 네.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또 잘 유지해야 되겠고 또 한반도 평화, 또 번영, 또 안정을 위해서 한미 동맹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미국은 종합국력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중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지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동맹에 대한 유연한 생각, 아까 말씀해 주신 포괄적 가치동맹으로의 그러니까 어떤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고 포괄적인 면에서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동맹으로 변화하는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의견 주세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네. 그 연합사 4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라
1978년 11월 7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왜 연합사가 만들어졌고 또 그 연합사가 그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네. 차원에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위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극복했던 그런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시기였던 거거든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변화가 저희들한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하나의 또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바로 1978년 연합사를 우리가 창설했을 때 그 당시를 기억하고 그때 한미동맹의 정신을 기억한다면 네. 한미동맹의 미래는 더 밝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